밤늦도록 계속된 군인과 시민의 공방. 그날 밤 급기야 총성이 울렸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전화를 바꿔가지고 지금 그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나 누가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말 모르느냐.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그 전두환 그 사령관을 제가 볼 땐 장악을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고도 못 받고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 걸으신 거 아닌가. 군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 항쟁은 점차 고립돼 갔다. 날이 밝자 시민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전날 밤 발포로 죽은 시체였다. 시위대는 20만 명으로 불어났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한 발씩 다가섰다. 10시 13분인가 도청 3층이 사실입니다. 난 3층에 있었거든요. 3층 참 내려다보기 좋으니까 실탄을 주더라고. 뒷줄에서 실탄을 지급받은 진압군이 앞줄로 나와 행대로 도열하기 시작했다. 시위대와 진압군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 제가 지금도 그 얼굴을 봐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주 그 잘생긴 대의였는데 대의가 자꾸 통신병한테 발표명령 어떻게 됐냐, 발표명령 어떻게 됐냐 이렇게 다그쳐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군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병이 아직 발표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대축을 해봐. 그러는 순간에 이제 한 10분 후에 바로 발표명령입니다. 그런 순간에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집단 발포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내가 언제를 갚으게 진짜. 제가 죽여버릴 거다 이 개새끼다. 제나라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군인들. 대체 누가 그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나는 이제 사격하지 말라. 한 부대 내각으로 빠져라. 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하니까. 현재 그 당시에 그 사령관은 진압을 위해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격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는 실제 그 진입하는 작전 부대장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지에 있는 저로서는 그 나한테 맡겨달라 군수 내부에도 여러 차례 그러한 전화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되지 않더군요. 광주 지역 계엄군의 지휘권은 전투교육사령부에 있었다. 그러나 공수부대의 투입으로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광주로 내려오면서 지휘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호용 장군이 이제 공수 특전사령관인데 17일 이후에요. 와서 사무실 차리고 별도로 와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영정 장군하고 협력한다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통치한 거예요. 강경 진압을 지시한 사람은 또 있었다. 기갑학교 교장 이구호는 95년 검찰 조사에서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이 시위 진압에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지휘권도 없는 그가 수시로 진압에 개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후열로 말했지.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지. 강경 진압 그래서. 또 내가 참모차장인데 왜 참모총장인데 내가 중간에서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당시 관주 사태에 대한 그 실질적인 지시는 그 계엄사령관보다도 이제 황영시가 더 관심 있게 그 지휘를 했었고, 또 저한테도 직접 그런 식의 전화를 내가 또 여러 차례 받았고, 심지어는
무장 헬기, 전차, 도도다 어디다 쓰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게 다 때려 조져라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 어떻게 전차를 어디다 쓰느냐, 헬리콥터를 어디다 쓰느냐, 저기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라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경 진압에 미온적이었던 윤홍정 전교사령관과 정웅 31사단장은 21일을 기점으로 지휘권에서 제외되고 대신 지휘 체계에도 없는 신군부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 계엄군의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은 광주 외곽인 나주와 화순의 관공서를 돌며 무기 입수에 나섰다. 마침내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이다. 그냥 도청에서 발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총으로 다 발포해서 죽이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각에서 데모하던 사람들이 무기고를 이제 아마 털어갖고, 지금까지 구타한 거이고 개머리판을 막 치고 곤봉이로 치고 이 발로 집앞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총을 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서 국방 의무를 다해야 할 군인이 저희들에게 총구를 겨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하자 계엄군은 퇴각을 서둘렀다. 시위 진압 나흘째, 진압군은 외곽으로 철수했다. 다음 날 언론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중간 수사 발표였다.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대중을 선동하고 민중 봉기를 일으켜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것이 수사 발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하 고문실에 갇힌 김대중과 제야 인사들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니, 2일쯤 지났을 거예요. 확실히 모르지만 2일인가. 근데 심상치 않게 이 수사관들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말이지, 눈빛이 흐리고 힘이 없고 말이지, 막 고민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저는 그러고선 밖에서 해야 한 일주일 동안 고문 당하지 않고 거기서 지냈어요. 우리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대체가 되고 며칠 안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광주에서 드르륵 이러길래 이분 사태가 알았죠. 소식을 모르기는 광주의 정동련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부터 무작정 구타를 하면서 김대중 씨를 알지. 그래서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또 사실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모른다 하니까 이놈아, 네 동교동 방문한 이 방명록이 있는데 네가 모른다 하면 말이 되냐. 수사관들은 다짜고짜 김대중과의 관계를 털어놓으라고 추궁했다. 그들은 방명록을 들이대며 김대중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했다. 동교동을 방문해서 김대중 씨를 전남대 초청 강사로 초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교섭을 좀 선배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4월 초순에 이제 동교동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 원칙은 학생들은 면담 잘 안 됐습니다. 신변이 또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담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정동련 씨가 다른 사람들은 이 방목록에다가 창장을 썼는데 이 친구는 한 장에다가 크게 전남 도학생 정동련하고 딱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방명록에 이름을 남긴 죄로 연루된 정동련의 혐의는 김대중에게 500만 원을 받아 봉기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의 지시로 광주 시위를 조직했다고 자백할 때까지 가혹한 고문이 이어졌다. 매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괜히 두들지 말고 기왕 받았다고 했으니까 각본을 내놔라. 그럼 내가 각본대로 다 진술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1,000만 원 받았다고 해라. 그래서 1,0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이제 5월 18일날 검속이 됐으니까 며칠 사이에 돈 1,00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같으면 이 1,000만 원 얼른 써야 되는데 쓸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500만 원으로.